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은 그 코로나 시대라서 마스크를 쓰고 해야 한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발언이 잘 전달될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가 2009년 1월에 비트코인 출시하면서 새로운 화폐 시대를 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21년, 2022년을 2020년 하반기부터 디파이가 아까 조금 전에 강의가 있었지만 디파이가 이제 새로운 붐을 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NFT가 등장을 하고 또 이제 그 메타버스까지 등장을 하면서 2000년대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 디지털 화폐 금융이 새로운 분야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부산 머니쇼를 즉시에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머니쇼에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전환이죠. 디지털 전환.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화폐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실물 경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려면 화폐 경제가 디지털 전환이 되어야겠죠. 옛날에는 이제 실물 화폐를 쓰다가 금속 화폐를 쓰다가 법정 화폐를 쓰다가 디지털 화폐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죠. 사실은 뭐 이런 거에서 여기 넘어오는데 우리가 뭐 금화 같은 걸 쓰다가 법정 화폐로 넘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법정 화폐에 쓴 것이 거의 뭐 이제는 이제 다시 디지털 화폐가 등장을 하면서 법정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중앙은행들과 지금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충 이제 그동안의 디지털 화폐의 발전상을 보면은 우리가 2009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출시가 됐죠. 비트코인 출시가 됐는데 정말 대단한 쇼크를 전 세계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뭐 처리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화폐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제 앞에서 그 연사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이더리움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처리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초당과 15건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속도를 개선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제2의 이더리움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고요. 국제 송금거래에서 리플이 등장을 하고 또 스텔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디파이 같은 이런 것들 또 NFT 코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게 아까 얘기됐지만 스테이블 코인 이게 가격이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달러라든지 혹은 일본 같은데 엔화에 연동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이제 긴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은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중요한 중 하나가 2013년에 가격이 드디어 $1,000로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2013년이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중해에 있는 부호들이 키프로스 법정 통화를 다 버리고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000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왜 주목되냐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언제나 우리가 큰 글로벌 금융위기 하면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그 다음에 1984년에 중남미 금융위기. 근데 이 3대 금융위기 1년 내지 2년 전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신흥시장 저금리에 힘입어서 흘러들어왔던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신흥시장들이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제 생각으로는 아마 내년쯤부터 아마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1, 2년 정도 지나면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신흥시장국이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런 사태, 다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 때문에 2013년 상황이 다시 주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드디어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지고, 지금 2011년에 드디어 암호화폐가 1000개가 넘었다는데 지금은 13,000개 정도 크립토 마켓캡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더리움의 속도를 더 개선한 이오스 같은 게 나오고, 지금은 이제 디파이 같은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디지털 화폐의 시작이다. 법정화폐에서 디지털 화폐의 서막을 열었다고 본다면은 이제 디지털 화폐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요한 것은 이겁니다. 크립토커런시라는 거. 크립토라는 게 이제 그 본래 암호화 기술을 뒷받침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거래 그러면 중개자가 있어야 돼요.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개자가 있어야 되는데, 암호화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의 기술 바탕으로 해서 중개자가 없이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이거는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장부를, 전자 장부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암호화폐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용도를 보면은 페이먼트,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페이먼트죠. 지급 결제하는. 그다음에 가치 저장하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 가격이 너무 등락하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이 크립토커런시 특징이 이제 개인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오너십이라든지 디지털 골드, 지금 주목받는 것이 디센트럴라이즈 앱, D앱이 나오면서 지금 탈중앙화된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모든 금융 거래는 중앙화된 거래예요. 뭐 우리가 은행 가서 예금을 하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 은행 가서 대출받고, 은행이라고 하는 중앙화된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이제 탈중앙화가 하필이면 2009년 1월 달에 등장이 됐냐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전에 그 암호학자라든지 금융학자라든지 혹은 블록체인 그 전문가들이 수년간 연구를 해왔고 많은 논문들이 축적이 됐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나온 그 짧은 논문 그 이전에 많은 연구가 축적이 됐는데, 2009년도에 나온 가장 큰 배경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거든요. 세계에서 기초통화를 발행하는 미국발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특정 국가의 통화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200년 넘는 그 2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위험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해온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드디어 2009년 1월 달에 탈중앙화된 화폐를 발행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생태계는 우리가 간단히 뭐 대충 이제 이런 액터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저희 학회에서 크립토 여기 뭐 이제 이런 펀드 투자자들이 있고, 테크 기업들이 있고, 이제 이런 파워 유틸리티, 그다음 크립토 익스체인지, 뭐 코인베 금융 회사들이 있는데, 이 퍼블릭 액터 중에서 오거나이제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게 스위스에 있는 크립토 밸리에 있는 건데, 쭉 스위스는 협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협회가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위스 핀마라고 하는 우리 치면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크립토밸리 어소시에이션과 협업을 해서 내놓은 게 핀마 가이드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보통 자율 규제 기구라고 그러죠. 셀프 레귤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요새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협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카운터파트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카운터파트 하나 나와야만이 이렇게 자율 규제 기관을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은행들, 정부, 그리고 이외 베네수엘라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국가죠. CBDC를 발행하려고 하는 국가인데 법정 통화 채택권은 엘살바도르인데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지갑이나 뱅킹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거, 그다음에 에피션시, 세틀먼트가 굉장히 직업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것. 여기서 민간 부분들이 대체로 연간 16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17억 명 정도가 그동안에 금융을 쓰지 못하는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인데 17억이 은행 통장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모바일 폰은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 금융이라고 그래요. 금융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프로그래머블 머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쓰게 한다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까 말씀한 디파이라는 것도 거의 2000년 하반기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NFT는 금년 초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요. 지금 메타버스는 지금 뜨고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야흐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Second order effect in the financial world가 새로운 단계로 지금 new digital age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1차 디지털 화폐 등장을 제1차 디지털 화폐 혁명이라고 본다면은 2009년도 1월달에 비트코인의 등장을 이제 지금 제2차 디지털 화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보면 이제 몇 가지 그 역할을 보면 조금 얘기했지만 가치 저장이죠. 가치 저장. 근데 이제 지금 그 페이스북이 지난번에 리브라를 하려고 하다가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면은 바로 달러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가입자가 거의 20억 명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미국 의회조차 청문회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 위상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바꾸어서 이제 DM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송금이죠. 그 전에 국제 송금하려면 한 일주일씩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리플이 나오면서 그냥 즉시 송금이 되면서 비용도 별로 안 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보다도 중남미나 필리핀 같은 데 있는 그 해외 근로자가 송금이 많은 나라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 화폐로 채택했는데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250만 명, 그 전체 국민이 한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0만 명이 미국의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매달 송금해 오는 돈으로 거의 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의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보다 더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게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해외에서 송금을 많이 해오는 국가들이 이런 그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포용금융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우리 앞에서 보면은 17억 명 정도가 통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 중 하나 몇 가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면은 아프가니스탄이 그 20년 동안 미국과 전쟁을 했어요. 그 미국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여성 단체에서 알게 된 일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의 회교 원리주의 국가에서는 여성들은 첫째로는 학교를 가면 안 돼요. 공부를 못 해요. 두 번째로는 통장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오직 남편에 매여 사는 거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디 가면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 폰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그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의 뉴욕인 여성단체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에게 프로그래머 머니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공급해가지고 그건 목적을 프로그램되니까 목적을 정해놨습니다. 그 여성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기 위한 노트북을 산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했고 그거를 아마존과 제휴를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여성들은 아마존에서 바로 공급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아프간 여성들의 눈을 많이 띄우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난민이 지금 거의 10년 넘게 중동 사막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거기에 약품이나 식료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유엔에서 유엔 식량 기구에서 식량 계획이라 유엔 식량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는 데서 비트코인을 공급해서 식량과 약품을 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뭐 아프리카 케냐일 수도 있고 사방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거의 통장을 갖고 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모바일 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얘기했던 디파이가 여러 개 이제 우리가 탈중앙화된 금융을 이제 암호화폐를 종전까지는 발행만 했다가 해서 이제 뭐 페이먼트 하거나 그런 데만 써왔는데 이제는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남는 암호화폐를 예치도 하고 대출도 받고 또 심지어는 예치하는 과정에서 이자도 받는 이자 농사라고 그래요. 그런 걸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하는 그런 디파이가 지금 거의 제가 조사해본 게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어요. 2020년 중반마다라도 거의 디파이에 예치된 금액이 한 10억 달러도 안 됐는데 지금 작년에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얼마 전에 체크해 보니까 약 1,00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금년 초만 하더라도 한 10억 달러 정도였는데 100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만큼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 디파이에 예치해둔 지금 굉장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해봤자 뭐 2, 3%밖에 이익이 안 되는데 몇십 퍼센트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어디 이제 뭐 유니스왑이나 어디 뭐 이렇게 예치를 하면은 거기에 유니스왑을 운용하는 가버넌스 토큰을 나한테 줍니다. 내가 150만 원을 예치하면은 100만 원 정도의 가버넌스 토큰을 받고 그 가버넌스 토큰을 또 이용해서 또 이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익을 계속 남기는데 제 주변에도 가까운 제 교수 한 사람이 유니스왑에 가입해가지고 금년에 수익률을 100% 올렸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계속 돈을 넣고 또 돈을 받아 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파생 상품을 계속 공급 판매하다가 나중에 파생 상품 처음에 원본 상품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집값이 떨어진 거죠. 금융위기가 그래서 리만이 파생 상품에 너무 많이 투자해서 몰락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올 우려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희처럼 이제 디지털 화폐 경제의 발전을 바라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언제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금 뭐 여러 이런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제가 보니까 뭐 1,000억 달러 정도 예치금이 들었다 해도 그 자체는 그렇게 지금 전통적인 금융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환 거래 같은 걸 따지면은 하루에 외환 거래가 일어나는 금액이 하루에 약 4조 달러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억 달러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에 이것이 아까 제가 염려한 그런 부분만 잘 컨트롤하고 안정적으로 잘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걸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데 2020년 요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반부터 요때 한 10억 달러 정도 예치금이다가 지금 한 1,000억 달러 정도 예치금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지만 1,000억 달러라 해도 아까 했지만 지금 전통적인 금융에서 거래액에 비하면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아마 오늘 내일 여러 세션에서 이 얘기를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우리가 NFT라고 그래서 뭐 폭발적입니다. 왜냐하면 NFT는 금년 초부터 금년 한 3, 4월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 3월에 미국의 비플이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아티스트가 자기가 만든 것이 뭐 에브리데이 5,000라는 게 뭐 거의
한국 돈으로 780억에 낙찰되면서 난리가 나죠. 그 후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이건 뭐 이것이 지금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 고글을 쓰면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볼 수 있는 기구들이 엄청 발전하면서 저걸 쓰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상세계 안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합니다. 뭐 샌드박스 같은 데서는 그 안에 이제 땅 같은 거 혹은 뭐 가지고 그 땅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그 파는 돈들을 NFT로 만들어서 팔고 그 코인으로 거래하는데 그 코인을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를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이 다 있도록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열렸던 국제자금시탁방지기구에서 NFT와 그다음에 DeFi를 그냥 갖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걸 거래하는 것은 국제자금시탁방지기구에서 정하는 룰에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4개밖에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거를 지금 디파이도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회사가 있고 디파이라든지 혹은 NFT 거래하면은 안 된다. 거래하면은 자금 세탁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충격이 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 2월 달에 중국에서 발행되는 CBDC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엄청나게 파장을 가져올 걸로 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이것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중국의 CBDC가 2월 달에 발행되는데 이것이 지금 많은 중앙은행이나 전 세계적으로 긴가민가 하다가 중국이 2014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2014년도 준비를 해오다가 내년에 드디어 북경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상용화하고 나면 그 파장이 엄청날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면은 모바일 폰에 디지털 위안화를 내장을 해와서 명동에서 쇼핑을 하거나 그러면은 디지털 위안화가 한국에 많이 통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국에서 관광객이 100 디지털 위안을 만드는 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5위안도 안 들어요. 그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거죠. 중국 경제력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교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자주 코로나 전에는 뭐 거의 1년에 한 2번씩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중국이 경제 성장만 해서는 한국의 국민들의 구생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다. 방법이 뭐냐? 중국의 위안화를 적어도 미국 때문에 전 세계는 안 되고 안 되지만은 미국은 달러는 아메리카, 유로화는 유로화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동아시아 지역은 위안화가 지역 기축통화로 가져가서 그 길밖에 없다라고 제가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내년 2월 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2월에 중국에서 CBDC가 발행되면은 이 파장이 엄청나고요. 국제 통화 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들도 그동안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더니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로 이런 시대로 가는구나 하고 민간인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디지털 화폐 시대가 다시 개화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민간 디지털 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요. 모든 면에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엄청난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요점은 2009년도에 비트코인을 발행하면서 디지털 화폐 새 시대를 열었다면은 작년, 금년, 내년 이 3년이 새로운 제2의 디지털 화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가 많아서 지금 예를 하나 들면은 오늘 아침 제가 우리 박수영 교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우리나라 게임 회사 위메디에서 만들어낸 미러4 같은 경우에 거기서 가상 세계에서 운용을 하고 거기 코인으로 운용을 하고 그 코인을 거래소에서 바꾸어서 현금화할 수가 있어요. 외국은 지금 170여 개 그리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그 게임에서 운용하는 거 그거를 사행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게임 등급물 위원회에서 아예 접수도 안 봐준다. 그러면 이제 NFT에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을 버는 게임인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화폐 시대에 후진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디지털 산업 자체가 낙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가 걱정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